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같은 강의 두 번째 시간에 한국의 역사 한번 흐름을 가져가 볼게요. 자, 이제 철기 시대가 그 고조선의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어떤 중앙 집권 체제와 그리고 군사력의 어떤 증폭, 그것을 핵심적으로 가져오게 된 계기는 소유와 지배에 대한 그 상관관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농기구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부터 소유의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 소유의 개념이 지배계급을 탄생시키고, 왜냐하면 그 소유를 다스리고 분배해주고 나누어줄 어떤 지도층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 지배계급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그때 당시의 샤머니즘, 곧 신화적인 것과 연결이 되면서 이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등장하고 신분제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배계급과 신분제가 등장을 하면서 국가는 유지가 되는데,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지배계급, 그러니까 곧 왕정계급을 어떻게 입증시켜주고 근거할 것이냐? 그냥 샤머니즘만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자체가 내가 노예가 되거나 내가 지배자가 되거나 어떤 것을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순응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간에게는 저항 정신과 평등을 추구하는 정신과 그리고 인권에 대한 중시하는 인권 정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시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의 질서와 어떤 흐름을 약간 뭐랄까요? 선진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체계화된 개념으로 확립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배계급이 어떤 피지배계급, 노예계급의 어떤 저항이나 불만이나 선동이나 폭동의 가능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무기를 동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철기 시대가 갖고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무기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철제 무기. 철제 무기는 돌로 만들어지는 구석기, 신석기 무기라든지 아니면 청동으로 만들어진 무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살상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살상력이 뛰어난 무기를 바탕으로 지배계급은 노예계급, 피지배계급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강력한 중앙조직을 그리고 군사력을 형성해 나가면서 국가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도 그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서 그 고조선 시기가 두 개로 나눠졌었잖아요. 단군조선 혹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위만조선 시기를 좀 살펴볼게요. 위만조선은 어떤 개념인 거냐? 연나라 사람, 여기 중국입니다. 위만조선의 이렇게 탄생 배경은 연나라 사람의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망명을 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단군조선 시기와 위만조선 시기가 나눠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좀 부연 설명 드릴게요. 단군조선 시기가 역사적으로 설립 연도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단군조선 시기가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좀 지났는데, 기원전 7세기의 중국 제나라의 기록에 고조선과의 교역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위만조선 시기라고까지 특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훨씬 그 이전에도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존재했으니까 중국 역사책에 고조선이란 나라와 교역을 했다라는 증거가 남는 거니까요. 그러면 단군조선 시기가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실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 설립 연도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원전 뭐 22세기 전이다, 뭐 몇 년 전이다라는 설이 있지만 그 이론을 어떤 이론으로 확립하기가 어려운 거는 그러한 어떤 기원전 22세기에 단군조선이 있었다라는 것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단군이라는 왕의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서 어디가 단군의 시조인지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두 번째는 그 단군의 이야기의 역사적 기록이 신화적 이야기와 함께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몇 년 전 일인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설립 연도가 특정할 수 없을 뿐이지 고조선이라는 단군 조선 시기는 엄연히 존재했다. 이렇게 특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에 왔을 때 여기 단군 조선의 왕들이 있었겠죠. 그게 준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연나라 사람 위망이 고조선으로 망명을 해서 준왕을 쫓아냈는데 이걸 쫓아낸 방식이 뭐 전쟁을 했느냐 무기를 싸웠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역사적 추정에 의하면 위만 조선의 이 연나라 사람 위만이 중국에서 철기 문화는 발전을 했잖아요. 발전된 철기 문화가 고조선으로 수혈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발전된 철제 무기나 철제 농기구나 선진화된 부분을 보고 준왕과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단군 조선의 왕과 어떤 협상 내지는談판을 벌였다라는 이론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왕을 쫓아냈다, 왕위를 찬탈했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양새가 된 거죠. 연나라 사람 위만이 고조선으로 와서 준왕을 그 왕위에서 내려앉히고 자신이 자연스럽게 그 위로 올라오면서 건국된 나라를 이제 고조선의 그 국가적 전통성을 연결하면서 왕이 교체된 시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시기로 나눴던 거죠. 단군 조선 시기와 위만 조선 시기로. 그래서 위만 조선 시기라는 걸 언명할 때에는 연나라 사람 왕 위만이 조선에 와서 고조선에 와서 기존에 있었던 왕을 몰아내고 건국한 나라의 시기로 보는 겁니다. 연나라 사람 위만의 어떤 그 사람의 지도적 특징이랄까, 그 특징이 이 위만 조선의 특징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고조선 시기 중에 위만 조선 시기는 좀 활발한 정복 사업을 추구했습니다. 자, 활발한 정복 사업을 추구할 수 있게 된 배경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왜 위만 조선 시기는 이렇게 활발하게 땅을 많이, 정복 사업이라는 게 그냥 그겁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 어떤 나라의 영토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시기. 오늘날의 21세기는 영토 분쟁이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중세나 고대 시대, 심지어 근대 시대도 비교해봐도 현대 시대에 와서는 국경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이전 시대와 비교해 볼 때는 극히 이제 드물게 됐죠. 협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고조선과 같은 이때 고대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대 시대에서는 영토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영토는 표현이 그렇지만 정복을 하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규모가 결정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발한 정복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만 조선 시기는 바로 그러한 활발한 정복 사업으로 인해서 땅이 점점점 그 위만 조선이라는 그 고조선의 영토가 점점점 넓어지는 시기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활발하게 정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중앙 조직이 좀 더 강력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단군조선 시기와 위만조선 시기를 나눌 때 우리가 고조선의 그 문화와 사회제도를 살펴봤을 때 이 개념이 있었죠. 고조선의 문화와 사회제도 속에서 중앙조직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 국가를 지탱하는 중앙정치조직이 있었지만 지방에도 그와 비슷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죠. 역사적인 기록도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떤 결과를 할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는 민주적인 절차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견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니티하지 못한 산만한 특징을 갖겠죠. 그런데 위만조선 시기에 이렇게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배경은 그 중앙 조직이 되게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위만조선의 특징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위만조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연나라 사람 위만이 이제 왕이 찬탈해가지고 위만조선을 만들었고, 그 손자가 이름이 우거왕이에요. 우거왕은 아무래도 이 할아버지의 출생 신분이 연나라잖아요. 연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입니다. 중국의 망명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나 진국 등 주변 소국들이 한나라와 직접 교섭하려는 것을 이제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을 키우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연이 닿고 있는 중국의 세력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여러 주변 소국들에게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압력을 가해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가장 어떤 세력이 큰 한나라와 직접 교섭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나라의 무제가, 이게 황제죠. 이 BC 기원전 109년에 이제 신하를 보내요. 서파라는 게 신하입니다. 우거 왕의 무역 독점 중지를 요구했지만 우거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 실패가 온 거죠. 그 외교적 실패로 인해서 한과 고조선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났고, 참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위만조선은 그 전쟁의 결과 불과 1년이에요. 자, 한나라의 무제가 기원전 109년에 신하를 보내서 독점하지 마라. 한나라 나에게 대적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통첩했잖아요. 근데 우거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을 과신했을까요? 그런 결과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단 1년 만에 위만조선은 기원전 108년 멸망을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고조선이 멸망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나라의 무제가 어떻게 했느냐? 옛 고조선 지역에 군을 설치했죠. 한사군. 그래서 이 한사군이 고구려 미천왕이 낙난군과 대방군을 병합할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됐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고조선의 지금 멸망 시기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된 겁니다. 참 허무하죠? 네, 근데 역사라는 게 이래요. 허무하고도 이렇게 자신을 너무 그러니까 맹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거왕의 예를 통해서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활발한 정복 사업을 펼쳤다는 것은 그만큼 힘에 대한 어떤 과시나 자기 믿음이 있었다는 뜻인데, 이렇게 1년 전쟁하고 멸망할 거를 예측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 지나친 자신감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도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얻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열국시대예요. 한나라 무제가 이제 한사군을 고조선의 땅에다가 세워요. 그렇지만 고조선의 땅이라는 게 지금 이 한반도의 땅으로 보면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 지역은 지금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남북으로 긴 반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반도라는 건 삼면이 바다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이고요. 이 지형에서 한나라 무제가 위만조선의 손자 우거왕과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을 시키고 한사군을 거기다 배치시켰을 때 북쪽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남쪽 지방들에서는 이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고조선 시기에는 중앙정치 조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방에 중앙정치 조직을 닮은 지도자 그룹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위만조선 시대에 반짝 중앙정치 조직이 강한 어떤 독재적 카리스마를 발휘를 했지만, 그 지방에 남아있는 지역의 유지들, 지역의 귀족들, 지역의 왕들이 중앙정치 조직과 유사한 조직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 왕 무제가 우거왕, 위만조선의 손자, 위만의 손자 우거왕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하고 멸망시켜서 한사군을 배치시키는 그 이외의 지역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력이 높아졌죠. 무기가 나왔죠. 이러면서
소국들,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나라들이 탄생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들이 작다 보니까 서로 뭔가 경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어떤 2개 나라가 하나로 합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5개 나라가 10개 나라로 찢어지기도 하고 그걸 이제 이합집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경쟁과 병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반복들 속에서 역사는 무엇을 배울까요? 자, 이게 외교라는 게 뭘까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힘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 속에서 때로는 전쟁으로 그 힘의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외교적 방식으로 그 힘의 균형을 맞춰나가기도 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외세의 침략, 곧 외부적인 국가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들이 이 작은 나라들끼리 때로는 경쟁하거나 때로는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그걸 익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연맹왕국이 형성하고 탄생되는 배경이 됩니다. 이 배경은 더 나아가서 하나의 중앙집권 국가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 노하우, 하나의 그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국들이, 작은 나라들이 그대로 그냥 경쟁도 안 하고 대립도 안 하고 교역도 안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가 이렇게 그냥 국경으로 딱 나눠져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날의 현대화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서도 지역마다 농산물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교류하는 게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 교류하게 되기 마련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이고 라이프고 그 라이프가 곧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한국의 역사를 같이 배우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컬처, 에코노미 그런 시스테믹한 부분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이 그대로 고립된 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현대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끼리 처음에는 물리적으로는 힘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그런 흐름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국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연맹 왕국으로서의 시작점을 이렇게 발달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 다음의 나라가 뭘까요? 부여예요. 자, 최초 국가 고조선은 위만조선 시대의 연나라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 때 한나라 무제와의 어찌 보면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한나라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지만 그 영토를 다 지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반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부여예요. 자, 이 부여는 예전에 수많은 어떤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탄생된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연맹왕국의 역사적 기록에 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이후에 부여라는 나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부여라는 나라와 함께 그 이후에 동여, 옥저, 고구려, 마한, 진안, 변안, 탐나, 우산국. 탐나라는 거는 여러분 중국에서 오신 유학생분들은 잘 알겠지만 제주도의 전신입니다. 탐나국. 우산국은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울릉도라고 나와요. 그 동해안 쪽에 있는 섬인데 그 울릉도 섬에 있는 나라, 작은 나라를 우산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여라는 나라의 연맹왕국을 어떤 도화선 삼아서 동해, 옥저, 고구려와 같은 나라들이 이제 연맹체 왕국들이라고 해요. 작은 나라들끼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되게 이렇게 지역적인 모임들이 모여서 형성된 연맹체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역사는 이 2가지 시기로 나누는데 여기서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삼국시대와 고조선시대로 나뉩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와 고조선시대 사이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열국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열국시대 혹은
또 다른 역사학자들은 원삼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미리 앞서 말씀을 드리면 삼국시대라는 거는 한국의 역사에서 삼국이 계속해서 경쟁하고 병합하던 세 대표 나라가 있던 시기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걸 삼국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동맹체 왕국들이 막 출범하잖아요. 이 여러 왕국들이 병합하고 경쟁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역사적 기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멸망 이후에 바로 삼국시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 연맹 왕국들이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쟁과 연합을 일으켜왔던 연맹체 왕국들의 혼종시대를 바로 원삼국시대 혹은 열국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국시대도 조금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열국시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여의 등장이 나오네요. 자, 부여의 국가적인 탄생은 고조선을 사실 계승하는 연맹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단문에서도 건국신화가 있었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 탄생을 얘기할 때 뭐 이러한 어떤 건국신화를 조금 살펴보는 것은 소소한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부여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단군, 고조선, 위만조선, 그 다음에 단군조선과 같이는 별도의 건국신화를 갖고 탄생을 하는데 북부여와 동부여로 또 나눠져요. 북부여는 천재의 아들 헤모스가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와 흘승골성에 도읍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천재의 아들 헤모스는 그러니까 신화적 인물이죠. 신화적 인물이기 때문에 5마리 용을 끌고 내려왔다. 이게 건국신화예요. 근데 이제 부여도 동부여가 있고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눠져서 부여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북부여라는 연맹체 국가의 부여의 속국 일부는 그런 신화를 갖고 있고 동부여는 북부여왕 헤브르왕 금화왕이 세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 동부여가 갖고 있는 특성과 북부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여러 가지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부여는 전국을 이제 사출도라고 칠하는 지역으로 나눈다. 그 지역에 대한 구분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그 신분제인데요. 저번에도 고조선이라는 그 한국 최초의 국가가 신분제, 그 귀족과 노예 제도를 이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여 역시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그런데 특히 특성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 피지배계급인 하호는 모두 노예에 속해 있다고 해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노예와 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구분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지역 구분에 대한 구분들은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분제에 따라서 이제 갖고 있는 지역까지도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북부여와 동부여는 모두 고구려에 나중에 흡수가 됩니다.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제 삼국시대를 출범시키는 중요한 나라의 개념이니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고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고구려도 건국신화가 있어요. 건국신화는 이제 주몽이라고 해서 이거는 한류 드라마를 자주 보시면 한류 드라마 중에 이제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주몽은 드라마를 보시면 다 해결이 돼요. 드라마를 다 보시기가 좀 어려우면 그냥 줄거리를 보시면 되는데 주몽이라고 부르는 이게 군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그 군사, 전쟁 이런 부분과 많이 이제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주몽이나 부르는 군장을 중심으로 부역의 지배층이 이주해 와서
고구려의 게르부를 형성하고 기존의 톡차 세력인 소노부를 대체해서 주도권 잡았다. 자, 이 얘기 뭐냐? 주몽이라는 이제 군장, 그 군사의 왕이에요. 군사의 왕이 부여라는 나라의 그 지배층이에요. 그랬다가 고구려에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기존의 토착 세력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해체시키고 연맹 왕국의 어떤 주도권을 잡으면서 땅이 협소하고 산악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전쟁을 자주 일으켜서 확장시키는 그러한 움직임을 가졌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고, 세 번째 시간에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 더 이어갈게요.